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복지 3.0과 그다음에 그 3.0을 실현하기 위해서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복지 서비스 자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보장 영역과 대상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중앙부처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6개 부처 216개 사업이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은 이제 복지부 중심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현재는 21개 부처 360개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부처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영역 자체도 단순하게 이제 생활보장이나 이런 영역에서 떠나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대됐다는 얘기고요. 그 덕분에 제 복지 대상자 자체도 2010년에 한 700만 명에서 2,700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거는 거의 국민의 뭐 반 이상이 지금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복지 예산은 당연히 지금 급증하게 되고요. 그걸에 인해서 이제 재정 부담 자체도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81조 원에서 이거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안에 의하면은 내년도에는 123조 원으로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런 덕분에 이제 복지 예산 비중 자체도 그 전체 정부 예산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니까는 정부 예산 쓰는 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지 사업이 많은데 360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담당하는 시스템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 중에서 제일 그 핵심적인 거는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인데, 사회보장 시스템은 이제 잘 알다시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복이음하고 범정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음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개통이 됐었는데 이 시스템 자체는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상담하면서 업무 처리하는 데 이용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범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보면은 여기서 특징적인 걸 살펴보면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정부의 공공정보 시스템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2014년 기준인데 45개 기관 598종의 소득 재산 및 서비스 이력 정보 자체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구축 과정상에서 특징입니다. 단순한 시스템 구축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도 바꾸고 그다음에 뭐 부처별 사업의 표준화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전체 복지 체계 자체도 아주 혁신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보 시스템이 지금 2010년에 이제 행복이음이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2013년에 범정부가 이제 가동이 들어갔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사이에 한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들을 거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저희 투입 대비 그다음 재정 절감 효과를 얼마나 크게 가져왔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유지하는 비용 자체로 한 2천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초기에 한 286억으로 해서 이제 구축이 됐고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한 1,200억 정도, 그다음에 운영 유지 보수비로 한 470억 정도 일단 사용이 돼서 총 한 2천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근데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부적정 수급 방지를 통해서 2조 5천억 정도의 그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투입 대비 저희들이 재정 절감 효과는 충분히 거둔 시스템이라고 지금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조사 업무라든지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선 공무원들이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업무 부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자동화하고 좀 더 이 사람들한테 업무를 경감해 줌으로써 본연의 임무, 뭐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목적으로 일단은 시스템이 들어왔었는데요. 보면은 뭐 통합 신청이 가능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서류 자체도 그 업무 표준화 등을 통해 가지고 37종인 걸 6종으로 줄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조사 소요 시간 자체도 그다음에 공적 자료를 연계를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표준화된 이례 조사로 변동사항 같은 경우는 각 부처에서 각 사업마다 조사할 필요 없이 일괄 통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정 처리 속도 자체는 상당히 빨라지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정부 시스템으로 하면서 각 부처의 서비스 이력이라든지 소득 정보 자체를 함으로써 뭐냐면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사업 자체에 어떤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 자체를 높이자는 게 하나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구축된 DB를 활용해 가지고 다른 부처에서 별도로 그거를 할 필요 없이 그걸 연계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을 절약을 하고 그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개인 자체가 소득 증빙 자료를 그 아예 작성을 해서 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그냥 단순히 공적 자료 연계 통해 가지고만 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럼으로써 해서 그 제출 서류 자체를 5개에서 한쪽으로 줄이고 그다음 조사 기간도 2주에서 8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거를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하는 그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으로 선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신청의 편의성도 높고 정확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학교가 아니라 그냥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 해가지고 낙인 효과도 차단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직까지 이게 뭐 된 건 아닌데 일단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은 구축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개인별 가족별로 해가지고 통합 DB를 운영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소득재산 상황이라든지 서비스 이력 자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보다 세밀하고 정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통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할 수 있는 통합 사례 관리라든지 그걸 업무 부담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으로 그 수혜자의 개별 상황을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2010년에 개통해서 이제 만 5년째랑 6년째 됐는데 이 행복이혼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일단 BPR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계획하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엄청나게 복지 사업도 늘어나고 그것도 계속 막 변동이 많다 보니까는 이 시스템 복잡도 자체가 되게 가속화가 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잦은 시스템 변경을 하면서 그 짧은 구축 기간을 법적으로 그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완성도 자체도 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정보원하고 같이 해서 지금 차세대 시스템을 위한 그 BPR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 일단은 할 건데요. 결국 이 차세대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제 기획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구축 기간하고 따지면은 결국 가동되는 거는 2020년대가 될 것입니다. 빠르게 되면 2020년일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복지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한 번 만들어지면은 뭐 한 10년간은 또 써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2030년까지 저희들이 복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저희가 2030년까지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느냐. 일단은 196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복지 주요 사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60년대 처음에 뭐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도입이 되고 국민연금 자체가 1988년도에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이 1995년도에 이렇게 도입이 된 다음에 그거를 이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해서 그 자체를 일단은 전 국민으로 확산시키는
대상 자체를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기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하면서 일단은 복지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저희 2000년대 중반쯤에서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뭐냐면은 복지의 영역 자체가 그냥 기초적인 생활 보장에서 넘어가지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그거에 대책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대해서 그러니까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자금이라든지 뭐 노령연금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 기조 자체는 지금 이번 정권 하에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무상 시리즈도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무상 보육이라든지 무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의 대상 자체도 넓어지는 그런 식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정책들이 변해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봤을 때 한 그러니까 두 개 정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4대 보험하고 기초생활보장으로 해가지고 복지제도의 어떤 기초적인 틀을 만드는 시기. 그래 제가 붙이기를 이제 복지 1.0이라고 이거를 일단 붙이고요. 그다음 지금까지는 결국 복지제도가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데 양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영역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대상 자체도 확대되고 이렇게 해서 영역이 확대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자체는 뭐 복지하시는 분이나 이거 다 인식을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복지가 팽창되고 확대되는 추세가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이제 차세 시스템이 이제 운영이 되는 2020년대에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결국 진지한 고민이 있고 저희들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없이는 대비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대 2020년대에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는 건지 복지 정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기 자체를 복지 3.0으로 정의하고 3.0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는 그 복지 3.0의 모습 자체를 뭐 제가 혼자서 정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복지 쪽에 그 사회학 쪽으로 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 여러 계층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일단은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키워드 복지 3.0에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키워드 3개를 일단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외부 앞으로 복지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알다시피 고령화 문제는 그 2017년 되면은 저희들이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을 때 복지 지출 자체는 저희가 2020년부터 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 자체는 뭐냐면은 2013년도의 제도 자체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를 가정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업이 더 늘어나거나 이러면은 이 기울기 자체는 아주 더 가파르게 더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으로 해서 생산 가능 인구 자체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정말 생산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결국 이 생산 가능 인구 젊은 층 자체가 그 책임져야 되는 노령 인구 자체는 지금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 하나 하는 거는 결국 이 언제까지 이렇게 팽창하고 확장할 수 있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갈 수 없는 거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한 복지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만약에 경제적으로도 뭐 5% 성장하고 7% 성장하고 있는 상태면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잘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 앞으로도 좋게 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KDI가 전망하기에 잠재 성장률 자체가
그 뭐 올해까지 한 3%대를 유지하다가 30년대에 들어가면 1%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계층들이 많이 납니다. 옆에 있는 그 독거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뭐 2015년에 한 7.4% 전체 가구 중에서 그 정도인데 저 2030년에 13%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아주 심각한 전망이 나와 있고요. 결국 우리가 일단 복지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지만 저희들이 보살펴야 되는 사람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부분 선제적 복지, 결국 프로액티브 웰페어라고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뭐 능동적 복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정말 선제적으로 저렇게 힘든 사람이 생기기 전에 가서 저희들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선제적 복지라는 것을 두 번째 키워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결국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제 복지 1.0 시대가 지나가고 2.0 시대고 3.0 시대에 가면은 어떤 저희들이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선제적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보의 연계와 공유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결국 그냥 단순한 정보의 공개와 연계를 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결정 지원할 수 있는 지능화된 차세대 시스템이 없지만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했던 뭐 지속 가능한 복지라든지 선제적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 자체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차세대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을 효율화하고 사업 자체를 최적화시키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시스템에서는 이제 개인의 어떤 부적정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된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이 복지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하면서 이게 유사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이 부분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구조적으로 이거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밑에 있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이제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유사중복을 해결하고 그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이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데 결국 유사 사업이라는 문제 자체를 저희들이 뭐 자로 재듯이 딱 잘라서 이거는 유사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거를 이제 전문가 회의를 돌려서 전문가들이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는 서로 악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동원하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도입을 할 때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전에 검증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걸 다 한번 펼쳐놓고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적화가 되어 있느냐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옵티멀한 케이스냐 하는 것 자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차세대 시스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그 결국 지금 현재 자체 시스템 자체는 결국 중앙정부인데 거기서 이제 지자체로 넘어가고 그다음 민간까지 결국 해야 됩니다. 사례로 여기 신문에 나온 것 같이 그 민간에서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연말에 어디 도와줄까요 하면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존에 있던 풀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집니다. 여기 던지고 여기 이렇게 똑같이 하다 보면은 1년치 먹을 김장을 한 사람한테 몰려가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서 정부에서 있는 사업, 자기 서울시에서 나온 지자체 사업, 그다음 민간에 하는 사업 자체를 놓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원 자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알맞게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은 정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복지 정책 자체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복지 자체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읍면동에 있는 그런 담당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지 않으면은 그런 선제적인 복지 자체가 어렵게 되고, 그 부분들 자체를 저희들이 많은 걸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는 그냥 판단 자체는 그 공무원한테 다 맡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한 것 같고 저것도 가능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많이 챙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 업무 처리하는 역량 편차 자체도 상당히 크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복지 깔때기 현상을 해소한다고 공무원을 많이 뽑아봐야 그렇게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그 자동적으로 판정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이거를 그냥 검증해서 넘어가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이제 깔때기 현상도 많은 부분에서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골고루 해서 필요한 부분까지 해서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시스템적으로 보면 요즘 뭐 빅데이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결국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기가 발생하기 징조가 보일 때 벌써 딱 와서 도와줘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면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공공정보 분야 SNS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급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결국 저희들이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대 시스템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마무리 자체는 제가 호주의 얘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정부 자체도 지금 저희랑 비슷하게 차세대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10년짜리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 시작해가지고 22년도에 가동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선 기획사업 자체를 한 155억 정도 일단 사용을 했고요. 구축 예산 자체는 1조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호주도 저희랑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관련돼서는 한 20개 사업이 있고 소득 외에 복지 혜택을 준 게 한 55개 사업 있다. 이것도 너무 많다. 너무 복잡하다. 우리는 뭐 360개가 있는데도 얘네는 요거 가지고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어떤 애는 똑같이 애들 둘이고 나이도 똑같은데 누구는 돈을 이만큼 가져가고 누구는 요만큼 가져가냐,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전달 체계, 그다음에 복지 정책 자체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계속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뭐 처음에 우리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 만들 때도 저런 노력들을 해왔고, 이번에 차세대 시스템 만들 때도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정책의 반영물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혁신을 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기에 차세대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미래의 복지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서 저희가 뭐 얘기했던 복지 3.0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게 달성됐으면 좋겠다 기대한다는 거를 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